인간의 감정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소통의 중요성을 말하는 강좌가 아닙니다. 제 정말 그런 면을 정말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그 말을 걔가 나한테 할 때, 예. 말이 안 통하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내 감정이 유난히 뜨겁고 강렬하고 진실될 때, 뜨겁고 진실하고 강렬한 감정, 그게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뜨겁고 진실하고 강렬한 감정. 근데 저는 분노요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게 짝사랑이라니 저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 아, 아까 그 박준 시인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소통 방식이 너무 다르다. 아,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아, 없다.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실제로 두 분은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절대로 없죠. 네, 아니, 절대로 없어요. 아니. 있을 리가 없죠. 시는 불협화음의 불협화음이거든요. 거의 불협화음의 하모니 아닌가요? 아,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사실은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네. 아, 네. 저는 사랑이 말이 통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통은 원래 불가능합니다. 제 이유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소통은 본래 불가능한 인간 사이다. 아, 그래서 이 강좌는 소통의 중요성을 말하는 강좌가 아닙니다. 아, 소통을 중요성을 말하는 강좌가 아니라 제가 할 얘기는 왜 불가능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최소한만 소통을 하자. 아, 최소한만 소통을 해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상호 얻자. 근데 사실 최소한만 소통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상대를 존중하고 현실을 수용해야 돼요. 그게 사실 상대를 사랑하는 게, 상대를 존중하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상대를 존중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시인하고 영화 감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근데 시인이 왜 그렇게 있어 보여요? 보통 대부분. 이 시인은 제가 생각할 때 말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말을 만드는 사람이죠. 뭘로요? 비유를 통해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말이 시지만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알고 내 마음이 호수요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호수가 맑아야 되겠죠. 아니 뭐 새만금이나 시와 같은 호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연결돼 있고 말의 이 기반 속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는 그런 거겠죠. 이 대화라는 말이 이 대자가 좀 무서운 말이죠. 이 적대할 때 그 대자죠. 누구랑 우리가 1대1로 대화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긴장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뭔가가 이 말할 내용이라든가 마음의 자세라든가 내가 쟤한테 뭐 당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제가 험한 말을 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굉장한 그 긴장이 있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화로 해결하자 그랬을 때 그러지 말고 이메일을 쓸게 뭐 이렇게. 근데 요새 사람들은 또 이메일도 안 하고 뭐 카톡을 하더라고요. 소통, 이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이 멀소자죠. 소외할 때 그 소자입니다. 멀리서 소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통이란 말을 너무 이제 편하게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함께 말하는 게 회화가 이제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할 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이 컨버세이션의 이 컨자가 컨버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컨버트가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혹은 220볼트에서 110볼트로 전환한다는, 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나를 개종에 가까운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굉장한 각오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대화는 많은 경우 형식적이죠. 남북 대화, 여야 간의 대화, 노사정 대화. 사실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되지는 않고 대부분은 이제 힘의 원리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그 대화나 소통이나 함께 말하기, 이 단어들은 사실은 모두 다 만남과 대화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화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여기서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어떤 식의 굉장한 변태를 갖고 오는 어려운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사실 있긴 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약간 그 굳은 표정으로 너 나랑 얘기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편해지지 않죠. 그런 거 그게 바로 대화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할 얘기는 소통이 불가능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성이 아니라 좀 다른 차원에서 소통이 불가능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다 아는 거죠. 우리 인간 몸의 개별성. 인간은 모두 단독자죠. 80억 명의 사람이 있으면 80억 명의 몸이 다 다르죠. 이 몸에서 바디 랭귀지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한 개인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각 개인들마다는 얼마나 몸이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게 누구도 타인의 삶을 대신 살 수 없고 어떤 사람 술을 끊게 할 수 없고 담배를 끊게 할 수 없고 살을 빼게 할 수 없고 공부를 잘 시키게 할 수 없고 대신 아플 수 없죠. 그래서 이 고유성이 인권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소통 불가능성이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 불가능성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노력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다면 소통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라. 이런 거죠. 특히 부모님들 자녀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려고 너무 애쓰시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려고 너무 애쓰시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이제 평화의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거리를 두는 것이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얘기가 왜 여기서 웃음이 나오죠? 그러면 소통이 불가능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모두 다가 갖고 있는 우리 몸의 개별성. 두 번째는 이제 이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이제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얘기이기도 하죠. 한국 사회 이 공동체 위기라고도 할 수 있죠. 성별, 연령, 장애, 지역, 성 정체성 등 이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이 대화가 언어가 다르죠. 제주도 분들의 입장에서는 남해가 아니잖아요. 북해죠. 근데 육지 사람 입장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남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연령과 성별과 장애 이런 사회적 위치, 사회 구조에서 내가 속한 집단 내 집단 저기에 따라서 소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젠더 방언이란 말을 쓰잖아요. 지역의 방언이 있듯이 지역 방언처럼 젠더 방언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이 이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심각하죠. 그런데 사실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 지역 갈등은 인류 역사상 언제나 존재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철이 없다. 요즘 애들은 낭비벽이 심하다. 이런 얘기는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세 가지 갈등은 인류 역사상 어느 지역에나 어느 역사상 다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갈등이 폭력의 양상으로 공존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존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폭력으로 발화가 되면 이제 발전되면 문제인 거죠. 소통이 불가능한 세 번째 이유. 이게 이제 제일 많죠. 이 모든 인간관계는 권력 관계죠. 권력 관계가 아닌 관계는 없죠. 뭐 상하나 위계적인 권력 관계도 있고 이해 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일 수도 있고 모든 인간관계는 권력의 작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칭찬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부를 하고 같은 말인데도 상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사실 나는 똑같은 멘트는 똑같이 했는데 그게 내 지도교수 할 때는 아부가 되고 제 학생한테 할 때는 칭찬이 되고 그런 거죠. 말투도 달라지고
네. 그거는 이제 관계가 이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의 문제는 고민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미시적인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또 동시에 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완벽한 의사소통이 있긴 있어요. 그게 폭력이죠. 명령.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폭력의 효용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죠. 시키는 대로 한다면 상대방이 물론 그게 잘 안 되죠. 반드시 뒤끝이 있습니다. 이거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약속이 다 틀리잖아요. 그 뜻이 아까 금일이 금요일인지 저는 맨 처음에 혼밥이라는 얘기가요. 혼밥이 작곡밥이 혼밥인 줄 알았어요. 너무 문화적 충격이 컸어요. 그러니까 잡곡 혼식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혼자 먹는 밥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왜 한자어하고 이게 한자어의 결합이야 아니면 한글과 한국의 결합이야 막 엄청 고민했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언어가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죠. 서로 의미가 다르잖아요. 문제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이 약속은 어쨌든 계속 변화하고 언제나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언어의 유동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로 대화가 안 통할 때 왜 상처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어떨 때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쟤 정말 그런 면을 정말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그 말을 걔가 나한테 할 때 그럼 걔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좀 말을 곱게 썼으면 했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말을 곱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게 소통이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말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생 무상인데 이게 인생 무상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오해된 한자어인데 인생에는 상의 상태가 없다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가 없다. 항상 변화한다는 얘기죠. 험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상의 상태가 없다. 항상 변화한다.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화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세월이 흘러서 변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 소용돌이의 시간 속에 우리는 있는 거죠.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를 만날 수 있을까? 없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그건 인간의 조건이다. 그리고 또 사실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뒤풀이 문화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고 가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고기를 먹지 말래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평생 고기 먹을 일이 없어요. 고기를 집에서 혼자 구워 먹기도 그렇고 고기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에서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건 고기 먹을 기회가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 거기서부터 의사소통이 안 됐어. 의사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그다음에 또 하는 말이 아니 먹지 마시라니까요. 그 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이제 싸움 되는 거죠. 최소한의 만남이나 가능성은 있죠.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카운터링 이게 미트가 아니라 만남이 미팅이 한다고 하잖아요. 조우는 우연히 만나서 한번 스치듯 만나고 영원히 헤어지는 것. 스치듯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막 그 사람을 꽉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저기 서울의 남산이나 어떤 유원지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가끔 있어요. 서로 연인들이 가가지고 열쇠 자물쇠로 채워가지고 넣은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너무 무서워요. 그거 어떡하겠다는 그 싹 수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의 의지를 갖되 그래서 의지는 가져야 돼요. 같지만 불가능성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소통을 위한 노력, 두 번째 노력은 뭐냐면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찰이라는 말이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마치 무슨 반성하거나 크게 뭐 잘못한 걸 성찰이라고 하는데, 이 성찰이라는 말은 영어의 리플렉시브가 이제 번역된 말인데 자기 자신으로 회귀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상대방과 나를 알아야지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텔레비에서? 유튜브에서? 아니 뭐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신 분들이 많죠.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또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 대부분 대체로 술을 많이 드시는데 술을 드시고 하시는 말이 이제 저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말은 저는 되게 인상적인데, 저 말이 누군지 알아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이 얘기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지 아세요? 좀 아시면 알려주세요 이 말인지, 저는 사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술 드시고 음주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가엽게 좀 생각을, 물론 주치 폭력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좀 안쓰럽게 생각하셔. 안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 저 말을 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타인한테 안 말하더라도 속으로 또 그렇게 내가 누군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대화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외로움도 없죠. 외로움은 뭐 이따 또 다른 세션이 내일 다른 세션이 있지만, 자기 충족적인 상태, 자기 충만한 상태에서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하고 외로운 거는 굉장히 다른 거죠. 론리니스하고 언론하고는 굉장히 다른 건데,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남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소통을 위한 노력,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소통의 의지가 없는데 소통을 하려고 하면 소통이 당연히 안 되고, 그게 상대방한테는 폭력적으로 느껴지거나 잔소리로 느껴지거나 스토킹으로 느껴지거나 억압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대방이 나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대화 망능주의, 대화 지상주의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말을 자기가 이제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하죠.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사랑의 원리로 살지 않아요. 사랑의 원리나 보살핌의 원리나 배려의 원리로 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의 원리로 삽니다. 아니면 그게 섞여 있거나 사람 봐가면서 상대방이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를 알고 상대방이 힘의 원리로 대할 땐 나도 힘의 원리로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은 힘의 원리로 하는데 나는 사랑의 원리로 하면 바보 소리 듣는 거죠. 좋은 자세로 사랑의 원리로 나랑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갖다 힘의 원리로 하는 것도 또 문제인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관계에서 헷갈리거나 방황하거나 분별력이 이를 때 상대방이 저 사람이 힘의 원리로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 사랑의 원리로 사는 사람인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판단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이. 근데 저도 잘 못하니까 대화를 회피할 때가 굉장히 많죠. 엄청 많죠. 그 소통을 위한 노력도 많아. 역지사지를 위해 노력하되, 역지사지라는 말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죠. 노력하되 그것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또한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역지사지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데 저 지자가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저 지자가. 왜냐면 이 지자가 저 땅 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밑으로 떨어져요. 역지사지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얼마나 위험하고 사실은 무서운 우리가 보통 역지사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소편하는 얘기고, 역지사지가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역지사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다가는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노력하지만 불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소통을 위한 노력, 이게 이제 뭐 오늘의 결론 비슷한 건데요.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협상. 근데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그 억압적인 근대성이라든가 그다음 하면 된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존의 어떤 이 훈육 체계, 훈육 사회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타협이라든가 이런 타협이나 협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사회예요. 사실 모든 상황에서 타협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조율을 하는 거죠. 튜닝.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타협을 마치 무슨 굉장히 타락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말이 갖고 온 오해, 단어가 갖고 온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말을 하다가 이제 여기 화면을 보니까 제 말이 빨랐죠. 그러면 이 수화 통역하시는 선생님께서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야. 말이 빠를 뿐만 아니라 막 별로 정확하지도 않아. 너무 죄송합니다. 또 천천히 하면 또 더듬을까봐 그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협상적 말하기라는 것은 뭐냐면 완벽한 소통에 대한 욕망 을 버리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내가 수용되거나 공감받거나 이해받고자 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현실하고 타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훨씬 수월해지죠. 협상의 전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다. 협상을 하려면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해야지 협상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비타협적이다. 라든가 내 의사를 관철시키겠다, 설득하겠다. 사실 설득하겠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설득은 굉장히 오만한 행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설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린 많은 경우에 설득이 잘 안 돼요. 되면 이제 문제죠. 그것도 그 뭐 잘못된 옥장판을 상다거나 뭐 이렇게 설득이 되는. 협상의 전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조율을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말하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공동체가 많이 변화해 오면서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또 굉장히 있어요. 예전에는 장애인과 일반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을 중심에 놓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언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기존의 언어가 사실은 서양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육지 중심적이고 서울 중심적이고 비장애인 중심적이고 이성애자 중심적이고 그런 언어, 대부분의 언어가 사실은 그렇죠. 주류적 언어, 규범적 언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언어를 벗어나서 좀 트랙 밖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성차별적인 표현이나 젊었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성차별적인 표현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제가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럴 때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야. 내 말을 못 알아듣게. 부모님들이 남자는 여자의 울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 여성들은 그럼 울타리 많을수록 좋겠네. 내 주변에 남자 파트너가 파트너를 많이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대답을 안 해요. 로 리스폰스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대응이기도 하죠. 무응답이 사실 상대방을 가장 비참하게 혹은 가장 어떤 면에서 묵살하는 방법이긴 하죠. 근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때 되게 가슴이 아파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눈을 감고 우리가 앞으로 만날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과 맺어야 될 관계성의 정도, 관계성의 질, 양 이런 거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정하시라는 것이 사실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소통이 소중하니까 소통을 하자가 아니라 소통이 왜 안 되는가를 알고 그 알 거에 대안으로서 부모 자식 간이든 파트너 간이든 어떤 동료들을 간이든 적당한 거리두기. 사실 많이 문제가 되는 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것이 타인의 몸에 대한 그 긴장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타인의 몸의 고유성에 대한 긴장이 없기 때문에 성희롱 같은 게 이제 사실 발생하는 거죠. 그게 이제 권력 관계가 같이 이제 겹쳐지면 그런 거죠. 어쨌든 거리두기가 사실 오늘 저의 키워드입니다. 제 얘기 여기서 빨리 마치고요. Q&A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주최 측 나오셔야죠. 네, 주최 측 나왔습니다. 정말 소통이 그쵸. 참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어려워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말씀을 저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후련한 강연이었고요. 이제 정말 두 분이 만나게 되십니다. 전 두 분의 소통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자리 편히 앉아서 다시 한번 말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분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큰 박수 좀 보내주실까요? 네. 자, 드디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 서게 됐는데 우리 박준시님 그리고 정희진 선생님, 실제로 두 분은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절대로 없죠. 네. 절대로 없어요. 아니, 있을 리가 없죠. 정인 선생님이 이런데 나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네. 하긴 저도 소개를 그렇게 해드렸죠. 워낙에 네, 했는데 실제로. 경주 오늘 딱 역삼을 저는 앞으로 사실 보셨다고. 왜 오셨지 생각이 들었어요. 오시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의외다. 네, 의외다. 저는 사실 그 책으로만 배웠지 글로만 배웠지 이렇게 실물을 영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야,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예. 이미 책에선 빈틈이었거든요. 책에선 빈틈이었다. 예.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네. 수어 통역 하시는 선생님의 손을 계속 보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네. 특히 아까 그 부분이요. 의사와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하실까? 의사와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점이 많았습니다. 다른 또 그러니까 아까 궁금증을 가지셨잖아요. 내 말이 너무 빨라서 힘들진 않으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저희 제스처로 좀 듣고 싶은데 저희 다 보고 있으니까 네. 괜찮대요 선생님. 네, 모두가 아는 제스처로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건 염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희진 선생님은 강연을 하시면서 앞서 이제 박준시님의 강연을 또 앞에서 보셨으니까 네. 계속 이렇게 좀 비교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또 함께 옆에서 또 이제 무대 옆에서 보셨는데 저는 어떻게 강연을 들으셨나요?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비슷한 말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역시 말씀 자, 잘하시네요. 뜨겁고 아까 뭐였죠? 뜨겁고 분노. 열정적이고 분노. 이 감정. 박준시는 사랑이라고 사랑. 말씀해 주셨는데 분노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 감정이 유난히 뜨겁고 강렬하고 진실될 때, 맞아요. 사랑할 때, 짝사랑할 때. 근데 저는 분노요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거든요. 짝사랑이라니 저 생각도 못했어요. 요거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사랑이고 아마 공동 1위거나 2위가 분노일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말로 하기 힘들고 말로 하면 망한다. 우리가 분노했을 때 말로 표현하면 더 큰 화가, 더 큰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공통점은 분노도 글로 적다 보면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분노를 할 때 내가 잘못한 것과 상대가 잘못한 것이 섞여 있을 때 분노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일단 좀 사과를 해요. 나도 좀 미안한데, 나도 잘한 건 딱히 없는데 네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나도 그러진 않았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분노야 사과야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화났을 때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어떻게 화가 났는지를 메시지로 보내든가 이메일로 적거나 혹은 종이에 적다 보면 이건 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담백하게 분노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해서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을 했지만 각기 다른 감정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또 결은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세요?
아 역시 시인은 시인이시네요. 말씀을 잘하시네요. 예, 아까 출력을 그 생각의 출력이 굉장히 네. 말끔하시네요. 아. 예. 뭔가 수많은 단어가 지난 것 같은데 말끔하시네요로 딱 정리를 하신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쯤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똑같은 말을 부단히도 노력해서 예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진실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대 그건 아닌데. 아, 네. 예. 아니 정말 서로 혹시 그러면 평소에 네. 궁금하셨던 점이라든지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페미니즘이라는 이론은 저는 어쨌든 문학을 공부했으니까 문학사에서 배웠어요. 90년대 생태주의, 여성주의 이런 것들이 문학 안에 있는 어떤 이론이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군대에서 복무할 때 그 페미니즘에 도전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걸 휴가 나와서 사왔는데 당시에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책을 사오면 도장을 찍어줘요. 이거 이 안에서 봐도 된다라는 도장을, 보안필이라는 그렇죠. 도장을. 네. 근데 이 도장을 찍는 분이 자기가 모르는 건 찍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이즘이잖아요. 그래서 안 찍어주는 거예요. 이 책을. 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해달라. 나도 뭔지는 모른다. 그랬던 첫 기억이 있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그래서 감개무량한 것이 있고 사람이 나랑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대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알아봐요? 얘가 나랑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는지 약간 궁금했습니다. 그러게 이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어려운 질문을 왜 저한테 예. 아니 왜냐면 대화의 의지를 파악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그러면 그 중요한 걸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대화할 의지가 없어 보이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지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다는 것이. 네, 그렇죠. 예. 아니 저는 어떻게 파악하냐 뭐 제가 파악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를 약간 그러니까 성찰적인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약간 감을 잡죠. 그럴 때 대화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판단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하고의 관계성이죠. 저하고 관계성에서 저랑 얘기하고 싶은 저게 있는데 그게 또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 의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되묻지 않는 사람. 네. 정말 내가 누군지 잘 아는 사람. 예, 아마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께 정말 여쭤봐야 될 것이 이제 소통에 관련된 문제예요. 특히 오늘 정희진 선생님 강연 중에 소통 자체가 통하기 어렵다, 드물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랑 얘기할 때 지금 벽 보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 지금 영혼이 없네? 라고 느꼈던 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의 위로도 얻었는데요. 자, 두 분은 그렇게 소통의 어려움을 느낄 때 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지혜를 좀 구하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박준신님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먹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먹는 걸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서요, 일단 시인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스몰 토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게 날씨 얘기 같은 게 그렇잖아요. 날씨 이제 가을이네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의례적인 형식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거 역시 다정하다고 생각해요. 얘가 애쓰고 있잖아요. 이 침묵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들이 이것을 못 참고 서로 애쓰면서 사는구나라고 약간 큰 틀에서 보고요. 근데 또 약간 더 발전된 관계에서는 의외로 선생님이 강연을 듣고서 더 깨달은 건데 의외로 소통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특히 연애할 때 관계가 깨지는 걸 보면 서로 재미있게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부족할 때 혹은 서럽게 재미있게 얘기를 나누자 할 때 나누지 못할 때 그때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고요. 서로 침묵을 견디지 못할 때 관계가 깨져요. 이걸 불편할 때. 그럼 또 괜한 말을 꺼내거든요. 이걸 깨려고. 근데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렇게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우정을 쌓고 있는 친구들끼리는 서로 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네, 밥 먹을 때 말 안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 소통 불능의 대상에 대처하는 뭔가 솔직히 저는 나만의 방법.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클리셰 아니 진부한 말이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는데요. 그것이 선생님의 스타일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아니 무시하는 게 그 사람을 룩다운하거나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의 세계로 되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 없는 저의 세계로 침잠하는 방식으로 가죠. 그 무시가 우리가 한국말이 이제 무시가 그런 그게 아니라 관계 없음,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와의 소통이 힘들어 보이는 상대와는 굳이 굳이 나의 관계의 진지함을 생각하지 않는다. 네. 네, 제가 경주에 와서 아마 경주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잘 보고 싶어서 경주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짧은 글이라 눈으로 안 보셔도 귀로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시인처럼 한번 읽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지훈 시인께서 경주와 관련된 작품을 제목이 쓰신 거죠. 그해 경주입니다. 음악은 안 주셔도 돼요. 그해 경주. 어느 커다란 무덤 앞에서 당신이 내 손바닥을 펴더니 손끝을 세워 몇 개의 글자를 적어 보였다. 그러더니 다시 손바닥을 접어주었다. 나는 무엇이 적힌 줄도 모르면서 고개를 한참 끄덕였다. 이런 거였습니다. 저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네, 이런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는데 그 순간에 그 뭐랄까 느낌 감정이 갑자기 공유되는 네. 기분이 들어서 제가 가까운 사이에서 소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게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바닥 주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대능원 같은 데 가다가 연인이 뭐라고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 알아요, 이거? 모르죠. 흔적이 남지 않는데 모르죠. 네. 그 흘려 적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 상태에서 이렇게 끄덕이는 거죠. 그래서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걸 되물을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순간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런 거였습니다. 이 작품에 박수 한번 좀. 자, 그리고 미리 저희가 오늘 참여하신 관객분들에게 받아둔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짧게 좀 두 가지를 그러면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정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60대 여성입니다. 박준 작가님은 글을 쓰실 때 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글로 표현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글로 표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 10편이라고 가정하면 한 편은 떠오르는 걸 씁니다. 근데 떠오를 때가 열에 9번은 없거든요. 이건 써야 되는 건데 이럴 때는 마치 찰흙을 가지고 놀듯이 혹은 블럭 게임 하듯이 그냥 말들을 이것저것들을 쌓아보다가 내가 블럭을 쌓다 보니까 나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리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네 할 때는 그때부터 의도를 가지고 오리 모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써야지라고 아주 강력하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수많은 것들을 메모하다가 이 메모들이 모여서 어떤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까를 그러니까 설계도를 만들고 조립할 때도 있고요. 그냥 하다가 하다가 될 때가 있고요. 두 가지가 병행됩니다. 네.
실은 우리도 살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엄청 몰두하면서 고민할 때는 잘 안 되다가 네. 불현듯 어느 순간 네. 내 머리는 회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순간. 네. 근데 하지만 항상 이렇게 뭔가가 모여서 네, 여기서 또 갑자기 시적으로 얘기하면 네. 갑자기 되는 순간은 갑자기 안 되던 순간들의 총합입니다. 네.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 답답한 표현력을 이렇게 풀어내 주시네요. 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이나나 관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희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공동체보다는 나를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배려나 희생을 바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사치일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희진 선생님께. 왜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우리 사회 하나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예. 어떻게 하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사회 기본 단위가 가족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사회 기본 단위가 완전히 개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받으면서 동시에 그렇지 못한 개인은 시민권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됐죠. 그런 면에서 이 배려나 희생 헌신 같은 말이 너무 오히려 낯설거나 이렇게 낙후된 말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시대적인 가치는 지금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그 괴리가 사실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것이 사회의 주류 가치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우리 삶의 개개인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조금씩 뭐 전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시화하는 작업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그런 것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돌봄의 윤리를 회복하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와 현실 이 이데올로기 사이에 괴리가 있으니까 내가 헌신하거나 배려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저는 우려가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조금씩 피해를 보고 헌신하고 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배려와 돌봄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피해의식이나 혹은 그 상처를 받거나 그래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그것이 저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네, 나 역시도 누군가의 배려와 희생을 받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 바로 이어지는 딱 알맞은 질문이 있어서 드려보겠습니다. 정희진 선생님께서 쓰신 혼자서 본 영화라는 책을 인상 깊게 봤는데요. 영화를 사랑하는 정희진 선생님은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과 함께 보면 좋을 영화로 어떤 영화를 추천해 주실까요? 영화로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함께 보기에 좋은 영화. 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거의 영화라는 텍스트 자체가 거의 불협화음의 하모니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갈등 구조 속에 있는 건데 제가 특히 아주 극명하게 그걸 보여주는 영화가 이제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봤는데 그 영화를 다우트라는 의심이라는 영화가 있죠. 메릴 스트립하고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나오는 이제 한 사람은 굉장히 그 권위적인 신부 아니 죄송합니다. 권위적인 수녀 그다음에 한 사람은 자유분방한 신부와 수녀가 그 성격과 세대와 성별과 스타일과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다른 사람들의 소통에 관해서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텍스트인 것 같습니다. 원래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예, 의심이란 뜻의 다우트.
라는 영화. 예. 메릴 스트립이 주연인가요? 예. 예.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박준 시인께는 네. 네. 자, 시인의 감수성으로 너무 달라서 소통이 좀 어려운 사람과 함께 읽으면 좋을 시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는 불협화음의 하모니라고 하셨는데 시는 불협화음의 불협화음이거든요. 불협화음의 불협화음이다. 그래서 함께 읽는 것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예를 들면 내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회원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달에 하필 시가 주제 도서래요. 그럴 때 차라리 굉장히 난해한 시를 읽으면 안 싸웁니다. 잘 모르니까. 근데 어중간에 알면 그게 아닐 텐데요 하고 이제 또 다시 불협화음이 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앞에서 생기는 어떤 공경이라고 하는 게 마냥 공손한 것은 아니고 어떤 두려움이 동시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과 읽을 때는 둘 다 모르는 걸 읽어야 됩니다. 차라리. 예. 둘 다 모르는 시를 함께 읽는 것이 낫다. 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진짜 이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이런 인문학적 감성이 너무 튼실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두 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우리 끝으로 인사 말씀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아까 그 출력을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그렇죠. 예. 근데 선생님도 너무 잘하세요. 쏙 빠져들었어요. 진짜 그런 화법 너무 좋아요. 그 글하고 말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러셨구나. 네. 끝인사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도 먼저 좀 박수 부탁드리고. 자, 또 박준 시인도 끝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죠. 저는 아까 정인생 강연 중에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구절 인용하시면서 그 다음 나온 말이 새만금 시와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보문호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맑고 깨끗한 호수만을 떠올리고 살았지? 그 다음에 그대 노저오 뭐 이런 거 이렇게 오는데 새만금 시와오를 같이 더 씌워졌어요. 이제 그 시를 보면 새만금 시와오가 동시에 등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의 건강함이 있겠다. 내가 또 오늘 또 충격을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함께 이 아름다운 충격을 경험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쉽지만 두 분과는 여기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고요. 앞으로 책과 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좋은 만남 이어가시길 희망해 봅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